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또 초대했는데요. 세종대 홍익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축하드릴 일이 있죠. 이번에 돈의 인문학이라는 신간을 따뜻하게 내시고 지금 예약 판매. 판매하겠습니다. 저희 고정 출연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밀어드려야. 고맙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은 거시경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세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있었던 가장 그 핫한 뉴스 중에 하나로 EU에서 7,500억 유로의 그 회복 기금, 그 합의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 그 회복 기금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이게 지금 EU 사상 최대 금액이자 그다음에 EU 통합을 하고 화폐 통합을 하고 사실 다음 단계는 재정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회복 기금이 재정 통합으로 가는 큰 진일보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EU가 26개 나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합의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회복 기금 같은 거는 7,500유로 중에서 3,900억 유로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사는 나라에서 돈을 걷어서 지금 재정 문제나 그 못 사는 나라들한테 그만큼을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게 국가들 간에 우선 우리나라에서 큰 돈을 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EU가 이번에 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각국이 앞으로 EU의 미래는 나름대로 밝구나라는 인상을 받으면서 EU 경제가 건실하게 커나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강세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제까지 유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게 좀 느슨한 연합 형태였고, 이것이 결국은 많은 분열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이런 기회로 그러면 유로 경제가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그렇죠. 이제 세계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평소 같으면 7,500유로가 풀리면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풀린다라고 해서 사실은 약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환율은. 그런데 이거를 강세로 보는 거는 그보다 더 큰 효과, 즉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유로가 진정한 어떤 재정 통합 이런 것까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재정 통합이라는 거는 결국은 26개 나라가 한 나라처럼,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나라는 재정 정책을 쓰잖아요. 재정 부양책을. 그런 것처럼 EU가 한 몸처럼 그런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느냐가 사실 의문시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어려운 게, 즉 잘 사는 국가에서 못 사는 국가를 도와줘야 하는 결국은 시스템인데 이게 한 나라 안에서도 갈등이 큽니다. 제가 이탈리아나 이제 스페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봐서 하는데, 그 나라에서조차 북쪽에 잘 사는 지역에 세금을 걷어서 남쪽 그걸 도와주는 데 대한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EU가 한 거는 쉽게 얘기해서 북쪽에 잘 사는 게르만 민족이 남쪽에 힘든 라틴 민족을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 통합을 이루는데 이번 회복 기금은 큰 진일보한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달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유로는 오히려 반대로 강세가 되는 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 EU의 미래를 밝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우선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는 크게 EU나 엔화에 비해서
달러화가 이번에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화가 많이 풀린다는 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 중에 비중이 유로화 비중이 57%나 됩니다. 근데 이번에 EU가 저 7,500억 유로에 대한 회복 기금을 합의를 받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EU가 저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의문점들을 해소를 해줘서 이제는 EU가 제대로 가겠구나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유로화가 강세로 가니까 달러는 그 약세를 지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달러가 약세로 가는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2분기 GDP가 급락을 하면서 중국 같은 데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 통화에 비해서도 이제 약세로 가는 거고, 그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서 달러 약세가 지금 지속된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GDP가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분기 혹은 전달 아니면 전년 대비 어떤 기준으로 반등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제가 그건 확실치 않은데요. 네. 미국은 전분기 대비입니다. 미국은 미국은 전분기 대비인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2.9%인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연율로 발표를 한 거예요. 연율로 발표하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한데, 그래서 다른 나라의 수치로 환산을 하면 한 마이너스 9.5%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3.2% 반등을 했으니까 격차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중국이 지금 이제 높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어떤 자금이 높은 이자를 위해서 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게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 양이 지금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게 명확치는 않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신흥국 통화 지수가 상승하는 각도나 속도를 보면 얼추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신흥국 통화 지수 자체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수 그래프 같은 걸 좀 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을 나눈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변화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미국의 돈이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나 이제 엔화에 비해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 강세는 이번에 유로 회복 기금 합의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 통에 유로 경제에 대한 믿음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투자자들이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를 열심히 사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런 경제 위기 때는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건데 오히려 미국 국채로서는 이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그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그 중에 유로화 비중이 57.6%로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유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그 GDP가 급락을 하면서 반면에 중국은 그 성장으로 반등을 하면서 신흥국 통화 지수도 이제는 앞으로 강세로 갈 겁니다. 지금 신흥국 통화 지수를 보면 이 그래프가 그 신흥국 지수, 곧 신흥국의 주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 지수가 강세로 가면은 그 신흥국 지수도 강세로 간다는 의미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를 들여다보면 6월 11일 이후에 계속해서 본원 통화를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만약 연준이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는다면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달러 하락, 인덱스의 하락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이게 미국 그 대형 은행들이 연준에 맡긴 초과 지불 준비금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대형 은행들의 초과 지불 준비금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은행들이 초과 지불금을 꺼내가지고 지금 국채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은 돈을 안 풀어도 이러한 시중 은행들이 국채를 삼으로써 시중에 그 달러가 지금 풀리고 있어요. 계속. 지금 여기서 교수님 초과 지불 준비금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이거는 그 바젤 그 규제에 의해서 은행들이 자기 자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법정 지불 준비금으로 그 연준에 예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의 그 자산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그 대출이나 예금을 내줄 거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게 아마 8% 겁니다. 자산 중에 8%는 맡겨야 되는데 그 이상을 갖다 맡기는 게 초과 지불 준비금이에요. 그 이상을 맡긴다. 네. 근데 그 이상을 왜 맡기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연준이 시중의 자금을 조절하기 위해서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제도인데 그래서 연준 자산 이외에도 그 시중은행들의 그 자산을 간접적으로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이게 또 다른 통화 정책 수단이 되는 거죠. 이 이자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내에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인데 지금은 초과지급 준비금리를 0.1%로 낮췄어요. 네. 그 얘기는 가능하면은 연준에 맡기지 말고 이걸 가지고 바깥에 국채를 사든가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0.1%보다 더 수익이 나면 시중은행에서도 그거보다 더 수익이 나는 국채 같은 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연준이 또 뭐를 했냐면 그 원래 대형은행들의 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총 자산 중에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5%로 규제를 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닥치면서 이걸 1년간 일시 해제를 해줬습니다. 즉 총 자산 규모에서 이 초과 지불 준비금과 국채 갖고 있는 거는 빼주겠다 해서 즉 그 얘기는 초과 지불 준비금을 가지고 국채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국채를 열심히 안 사지만 시중은행들은 열심히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 맡긴 저렇게 초과 지불 준비금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